안녕하세요, 신명환입니다. 제 옆에 모신 분은 류한수 선생님이라고 이제 러시아사로 이제 국내 이제 저명한 연구자시고요. 저랑 이제 그 타박타박 세계사라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좀 인연이 됐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알아보시죠? 야구장에 갔었는데요. 오. 야구 구경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오. 그 사인 좀 해달라고 해요. 드디어 이제 훌륭한 학자가 이제 세속의 맛을 들이면서 이제 인기 맛을 보시는. 이렇게 정확히 러시아사 전공이신 거죠, 선생님? 전쟁사인가요, 러시아사인가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서양사고요. 국가로 하면 그러니까 러시아사고, 러시아고? 시대로는 현대사. 그리고 이제 주제를 택하자면 저는 이제 러시아의 20세기 현대사의 키워드가 두 개거든요. 전쟁과 혁명입니다. 가장 불타는 주제만 예. 선생님. 러시아 혁명을 사실은 전공해서 학위 논문을 썼고요. 혁명은 뭐 그 웬만큼 네, 공부를 했으니 네. 한번 전쟁을 공부해보자 해서 주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이게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이 겪었던 독소전쟁에 관한 그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정리해 보면 야구는 굉장히 주류를 연구하셨는데 역사 연구는 좀 한국에서는 그렇죠. 좀 비주류적인. 예. 좀-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마이너리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예. 지금 못 뵌 사이에 예. 재밌으셨는데 선생님. 이게 제가 원래 본 모습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저희 라디오에서 만날 때 너무 짧게 그렇죠. 그렇죠. 짧게 하느라고. 예. 또 최근에 뭐 이렇게 방송 나가셔서 너무 심각한 얘기 많이 하셔서. 네, 거기는 이제 포맷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쵸. 벗어나려고 하면 막 알겠습니다. 신호 주고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오늘 확실히 막 벗어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사실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좀 이게 이렇게 오래 가는 거, 예. 또 좀 낯설기도 하고. 예, 그렇죠.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걸프전 예. 그 이후에는 나머지는 좀 예. 멀리서 봤지. 그렇죠. 이렇게 우리 삶에 뭐 영향을 준다 이런 게 느껴본 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렇죠. 좀 새로운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최근에 보니까 그 프리고진 예.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용병이라는 것도 예.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기껏 해봤자 뭐 프랑스 용병 예. 뭐 이런 얘기. 외인 부대에는 유명했었죠. 그렇죠. 예. 뭐 그 정도밖에 몰랐는데 예. 프리고진이 이번에 암살을 당했다. 예. 뭐 암살을 당한 것을 추정한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 푸틴이 딱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여러 이제 뭐 이렇게 러시아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정기적으로 누가 죽고 뭐 누가 날아가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보도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선생님 이번 사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거 이 내막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려면 한 10년, 20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보로만 조합을 해보자면 20세기 들어와서 이 국가가 그 폭력을 독점해 와서 용병의 비중이 예전부터 한지 줄어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PMC라고 하죠. PMC. 예, 그래서 이제 정규군이 아니라 회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가 무역을 그 상품으로 파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그 PMC의 가장 선두주자는 역시 영국과 미국이었습니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외인 부대는 국가 권력과 결탁이 돼 있지만 그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어떤 첨단이 역시 영국과 미국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외주화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웃소싱. 예, 아웃소싱이죠. 이제 폭력도 전쟁도 외주화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자본주의화가 가장 발달한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요? 예, 저도 사실은 이 프리고진 사태 이전에는 네. 그냥 뭐 용병이 있다, 뭐 PMC라는 게 있다고 하고 뭐 영화를 봤는데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그 PMC의 용병이었고, 그렇죠. 예, 이런 거 보면서 저런 게 있구나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프리고진 사태를 보면서 저번에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거 그리고 이번에 저 세상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서 담담히 얘기하시네요, 선생님. 전 충격이었는데. 그러면서 이게 진짜 영국과 미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보편적인 현상이 돼가고 있구나라고 했었고, 어쨌든 간에 그 전쟁을 아직 지금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나라가 러시아고, 그렇죠. 러시아가 뭐 뒤늦게 배운 도둑일지 모르지만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그걸 배워와서 10분 활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용병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예. 러시아가 먼저 만들거나 예. 러시아가 주도하거나 이런 건 아니란 얘기네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세기 그러니까 정근대 사회에서는 서양에서 전쟁을 할 때 용병을 많이 썼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서 국민국가가 완전히 확고하게 확립하고 국제체제가 이루어지면서 정규군이 전쟁을 하고 용병이 전쟁을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았었는데 이게 20세기가 됐다면 21세기에서 달라졌던 것 같아요. 바뀐 거구나 이게. 예. 블랙워터인가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런 용병 회사를 10분 활용을 했고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죠. 막 그 남미 이런 데 침투하고
예, 영화에 예, 그런 예. 것들이 용병을 막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죠. 국가 권력이 직접 개입을 해서 쿠데타를 사주하거나 어떤 그 지저분한 일을 할 때는 많은 비판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제 그 용병 회사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정규군 젊은이가 만약에 전사하게 되면 엄청난 그쵸, 정권의 그쵸. 위기가 오는데 그렇죠. 용병 집단이 뭐 죽으면 그건 뭐 큰 정치적 부담이 아니니까 상당히 그 정치 권력으로서는 활용하기 좋은 그런 것이었죠. 야,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 용병 문제가 예. 단순하게 프리고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네요. 예, 이 맞습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었던 괴물? 예, 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20세기와 21세기의 전쟁이 어떻게 다른가를 따져볼 때, 네. 그 용병 회사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예, 거예요? 그 분석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서방의 입장, 영국, 미국 입장으로 많이 보도가 되긴 하는데 그걸 보고 예, 있으면 예. 약간 푸틴이 예. 정적을 하서 이렇게 다 죽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예. 이번에도 그런 연장선상의 예. 하나처럼. 예.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심 선생님이 아까 그 BBC 방송 얘기를 했는데 주로 저도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한 보도의 소스를 보자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발표가 있죠. 네.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뭐 프라파간다의 측면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걸 것이고요. 맞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서방 언론, 특히 이제 BBC라든지 특히 영국의 어떤 언론 보도면 이 사람들 뭐 객관적이겠지 생각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런 것 예, 같아요. 예. 그 영국과 러시아는 항상 유럽에서 패권 다툼을 해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 감정이 안 좋고요. 그래서 영국의 유수한 언론 보도라고 하더라도 네네. 일정 정도의 프라파간다가 섞여 있거든요. 가디언 뭐 이런 예, 것조차도. 예,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현실의 전달은 아니고 거기에 그 영국이 러시아를 보는 일정한 편견과 선입관 그리고 이 전쟁이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승리로 끝나야 된다는 그 가치 판단이 네. 녹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그거를 사실은 우리나라 기자들이 좀 걸러내야 되는데 의도인지 아니면 비의도인지 몰라도 걸러내는 작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푸틴의 악마화 예, 되는 예. 보도 측면은 좀 있다고 보세요? 사실은 그 푸틴이라는 인물을 평가할 때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네. 그 전에는 짜르 같은 대통령이었는데 점점 20년간의 장기 집권을 하면서 좀 온순해진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 같은 짜르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럼 국제 정치학의 용어를 좀 빌리자면요. 네네. 집권 초기에 그 푸틴은 스트롱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롱맨이 단지 뭐 강한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고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카리스마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행사해서 자신의 어떤 그 권력 의지를 관철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는 동떨어진 하지만 대통령 선거로 뽑히고 일정한 형식적 민주주의를 네네. 유지하는 상황에서 네. 그런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는데 네네. 그래서 20년이 흘러가면서 50대의 푸틴이 아니라 이제 70대의 푸틴이 되었죠. 많이 들었다. 예, 그 사이에는 이제 스트롱맨이 아니라 그러니까 독재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 뭐죠? 다시 들어도 그러니까 원래 독재 아니었어요? 예? 지금은 더 독재인 근데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노년에 뭐 그러면 박정희에서 이승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초기에는 그 형식적 민주주의의 절차를 아, 존중하는 체가 됐었는데 지금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아예 안 한다. 예, 뭐 물론 완전히 뭐 그렇죠. 그 아나무인격이 아니면 옛날에 네. 황제라든지 짜르라든지 그런 식의 것은 아니지만 점점 이제 선거가 무의미해지고 예.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푸틴을 뽑아주고 하니까 이게 실제로는 요식행위가 되죠. 그리고 또 요식행위가 되니까 일반 국민들도 그걸 뭐하러 하냐. 어차피 푸틴이 될 거라고 하면서 그 예전에 체제 전환 초기에 어떤 그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 러시아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식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약간 냉소적이 되고. 예, 예. 그리고 그러면서 독재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독재자가 돼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푸틴의 정적들이라고 할까요? 네네. 푸틴의 체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제명에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막 한두 명이 아니던데요? 예, 그 몇 명 꼽아보자면 물론 러시아 사람은 아닌데 우크라이나의 그러니까 친서방 반 러시아 친서방 그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가 그 빅토르 유셴코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약물 중독이 돼서 거의 죽을 뻔했던 거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약물 중독이 되기 전에는 거의 아이돌급의 곱상한 외모였는데
약물 중독이 된다면 완전히 그 얼굴이 기괴하게 변할 정도로 아 진짜요? 예, 죽진 않았죠. 정치 활동을 사실상 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예, 상당히 그러니까 사실 그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죽을 만한 고비를 넘겼는데 네. 이게 또 무서운 게요. 푸틴이 손을 쓴 거죠. 음. 손을 쓴 건데 아예 죽이진 않고 나에게 저항을 하면은 이런 식의 꼴이 되니 하면서 이제 어떤 과시를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데. 더 무섭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와. 러시아의 이제 그 푸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네. 기사를 쓰는 아주 그 올고준 그 지사형의 그 언론인들이 있는데 네네. 그 폴리콥스카야라고 하는 여성 기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죽음을 또 밝히려고 하는 사람 당했었고, 그리고 언론도 그렇고 푸틴 대통령의 그 정적,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야당 정치인 중에 보리스 nem초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도시에서 산책하다가 저격당해서 죽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예. 근데 그 범인을 잡아놓고 보니 체체인이었는데 직접적인 암살자는 체체인이지만 그 뒤에는 그 러시아 정보부의 음습한 손길이 있다는 게 사실은 뭐 정설이죠. 그렇구나. 아니 선생님 근데 제가 이 얘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아니 옛날에 옐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 고르바초프 옐친. 예. 그때 진짜 어린 나이에 일단은 고르바초프가 좀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갑자기 이제 고르바초프가 그때 쿠데타 일어난 다음에 실격하고 그렇죠. 옐친이 등장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푸틴을 픽한 게 옐친이라면서요. 그렇죠. 근데 옐친은 좀 이렇게 민주주의자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서구식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체제전환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고 하면서 이게 참 그 아이러니인데요. 네네. 그 1991년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후에 옐친 통치기 10년은 민주주의 제도는 도입됐는데 경제가 완전 망가진 거예요. 아, 그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예, 그죠? 예. 맞아. 그래서 아주 평균적인 러시아 사람들이 그 나오는 말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저희 옛날에 김영삼 때 뭐 그런 식의 외환위기 때 딱 그 나오는 말이네. 예. 아.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그 거친 비유를 하자면 네네네. 1980년대 군부 독재 기간이 그렇죠. 경제적인 활성 그렇죠. 활황기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예. 네. 그러니까 뭐 군부 독재 통치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전 세계가 이제 그쵸. 활황기였기 때문에 편승해 가지고 경제가 잘 맞아요. 나갔을 때 되니까 그때를 기억하는 평균적인 한국인들은 군부 독재지만 먹고 살기 편했다. 이렇게 지금까지도 되고. 그 얘기 많이 하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군부 독재 기간에 이제 쉽게 말하면 경제가 골병이 들어서 화랑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화 과정이 되면서 민주적인 정부가 들었을 때는 경제가 사실은 예전에 상대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한국인들은 아이 뭐 민주화 됐다고 해서 뭐 맞아요. 우리한테 뭐 주머니가 뭐 두둑해졌느냐. 맞아요. 뭐 전두환 뭐, 경제자였어. 뭐 뭐. 이런 식의 감정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러시아에서 있었던 거예요. 예. 네. 그 러시아 사람들에게 1990년대는 민주주의화는 이루어졌는데 너무너무 춥고 배고픈 그리고 미국에게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는 암울한 시대였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러시아인들 입장에 자존심도 많이 상할 많이 것 같아요. 상했죠. 그리고 문화적 자부심도 강하고 예. 오히려 진짜 대단했던 나라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또 반감도 있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1990년대 10년 동안 옐친 통치기 동안 엄청난 혼란을 겪다가 사실은 옐친이 푸틴을 발탁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딱 보고 자기의 어떤 후계자를 삼은 것이 아니라 권력자는 제2인자를 허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틈을 주면 안 되지. 그렇죠. 2인자를 허용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고만고만한 2인자를 여러 명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옐친이 이제 병들고 지쳐서 자기의 권력 행사가 이제 흔들릴 때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총리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총리를 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제 원래 원오브 댐이네요. 예, 원오브 댐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푸틴의 그 정치적인 고향이라고 할까요? 근거지가 모스크바가 아니라 상트페테르부르크이기 때문에 모스크바 정계에서는 이건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예. 모스크바가 그래도 예. 정치의 1번지? 우리나라 말하면 뭐 서울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옐친 행정부에서 권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모스크바. 예,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모스크바 배경이었죠. 다 노론이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도 뭐 클린턴이 집권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뽑히면 맞아요. 예, 미네소타 주에서 맞아요. 그 썼던 자기 사람들 쭉 쓰는 것처럼 오고. 옐친 그 통치기에 이제 모스크바 출신의 정치인들이 되고 기용이 됐었는데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그걸 뭐라고 하지? 굴러들어온 뭐 도토리 뭐 이런 식으로 도토리. 예. 푸틴이 지금 도토리라고 하신 거. 야, 암살이 시달리실 수 있습니다. 아니, 네. 그 도토리가 이제 싹이 터서 떡갈나무 됐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한 그 총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경쟁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또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발탁은 받았지만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사이에서 생존해 남았고 결국은 옐진이 볼 때 이 친구를 자기 후계자로 삼아야지 나의 퇴로가 안전해진다 생각을 해가지고 전격적으로 자리를 물려줬죠. 그게 2000년이었습니다. 정말 20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그때 뭐 푸틴의 모습을 보면 네. 상당히 활기차고 젊고 머리 검색에 막. 예, 그때는 이제 수치 좀 많이 또 있었죠. 맞아요. 지금보다는.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푸틴이 집권을 한 다음에 네. 그 푸틴의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크레이 맞았구나. 예, 그러니까 외화가 러시아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부정 선거가 없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고 옐친에 비해서 엄청나게 젊고 활기차고 그리고 집권을 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완전히 딱딱딱 아다리 예, 맞네. 예. 예. 더더군다나 이제 러시아 그 대중의 마음을 사게 된 것이요. 체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측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체첸 전쟁도 예. 굉장히 러시아인들한테는 이게 딱 예. 힘이 나는 사건이에요. 옐진 시대 때 워낙 러시아 군대가 아주 힘이 약해져가지고 전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는데 네. 푸틴 집권기에 러시아 군대가 아주 강력하게 체첸을 소위 말하는 그 억눌러서 승리를 가져오죠. 이게 이제 러시아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크게 그 어필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봤던 보도는 예. 다 푸틴 나쁜 놈, 체첸 응원한다 거의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예, 예. 이런 게 이제 서방 언론의 시각에 좀 종속된.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성과를 내는 대통령이에요. 강한 러시아. 예.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저는 이거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옐진 대통령 때 올리가르히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재벌. 그거 묻고 싶었어요. 예. 근데 이 그 옐진 시대 1990년대에 러시아 재벌들이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굵직굵직한 재벌들이 생겨났는데 이 사람들이 세금도 안 내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찔러주고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식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비교 안 되네. 예.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농락하는 수준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옐친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정치를 했고 옐친이 재선에 실패할 상황이 될 때 결국 그 재선에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바로 그런 재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옐친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집단이 아니네. 예. 그러니까 뭐 내야 될 세금도 안 내고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그 재벌들을 제압한 사람이 푸틴이었던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사박자가 딱 맞네. 그렇죠. 그래서 푸틴이 처음에 경고를 했죠. 그 러시아의 그 재벌들에게 당신들이 영리 활동을 하고 기업을 확장하는 것은 용인을 하겠다. 법의 한도 내에서. 그렇죠. 하는데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겠다 했을 때 재벌들이 옐친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푸틴하고 옐친하고 만만하게 생각했구나. 우리가 뭐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다가 나중에 또 붕하고 위기하면 우리한테 손 벌리겠지. 또 구심신 되겠지 했는데 진짜 때려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위, 2위, 3위에 해당하는 재벌들이 한순간에 몰락을 하고 그 정도였어요? 예, 푸틴에게 허리를 굽히고 충성 맹세를 한 재벌들만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때려잡는 거 보고 와 진짜 이 대통령 대단하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대통령이라고 하면 지지하겠다고 된 것이죠. 극적인 전환. 이게 이제 러시아인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딱 하나만 묻고 싶은데 많이 얘기할 때 이게 참 저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를 잘 모르니까 뭐 일본 뭐만 얘기하면 이제 군국주의 도조이데키 얘기 나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중국 얘기나 무조건 이제 유비 조조로 가는데 우리가 소련하면 알고 있는 게 레닌 스탈린밖에 없거든요.
뭐 깊이도 모르고. 예. 근데 이제 레닌은 어찌됐건 좀 이렇게 혁명을 이룬 영웅 같은 이미지가 강하고 예. 스탈린은 이렇게 독재자 같은 이미지가 강하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스탈린과 푸틴을 좀 비교를 많이 그렇죠. 수사 좀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시기엔 어때요? 그런 수사가 적당한지, 예. 스탈린과 푸틴은 비교 대상이 아닌지. 그러니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것보다도요.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이전이니까 한 4년, 5년 전인 것 같은데 네네네. 그때 기회가 닿아서 이제 모스크바를 방문했었는데 오. 현대사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갔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레닌 시대가 다 빠져 있어요. 네? 혁명 시대가 다 빠져 있어요. 그거는 저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임시정부 빠져 있는 거랑 예, 똑같은 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 1917년, 1921년의 어떤 혁명 시대를 놓고 러시아에서도 다 의견이 갈리니까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아 지금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레닌을 뭐 이렇게 그 비판하면 레닌을 그 찬양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레닌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이고 레닌을 또 모시면은 아니 그 험악한 소비에트 시대를 벌써 이었다는 얘기냐 하면서 비판할 것이고. 그러니까 빼버린 거예요? 예, 아, 그 빼버려서 논란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 하여튼 그 고충이 느껴집니다. 네. 그런데 스탈린 시대는 상당히 전시관도 많이 있고, 아 그래요? 예,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물론 이제 숙청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르긴 하는데 성과 측면을 더 많이 다루죠. 공업화에 성공했고, 나치즘을 싸워 이겼고. 화신과 이겼고, 그 우주 개발에 성공하면서 미국과 이제 대등한 관계를까지 발돋움하는 그런 관계였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레닌은 평가하지 않거나 도외시하는데 스탈린만큼은 높이 평가합니다. 약간 그 아우라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예. 어쨌든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일단 그 푸틴 대통령의 모토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이게 강한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아 어울리네. 예, 강한 러시아가 바로 스탈린 시대였던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나라가 강하지 않기를 바라는 통치자나 대통령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기야 그렇죠. 예, 강한 러시아를 푸틴이 바란다는 것은 나는 배고프면 밥 먹고 싶다 이런 거가 똑같은 것인데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정치 철학을 얘기하자면 루스키미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루스의 세계라는 뜻이거든요. 루시 그 러시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루스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그 모태라고 할 수 있는데 루스에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들어가요. 그렇죠. 예. 막 섞여 있던데 역사가. 예. 그렇죠. 예. 비록 지금은 별개 국가가 됐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볼 때, 특히 푸틴 같은 그 러시아 위정자가 볼 때는 이 세 나라는 사실은 한 덩어리다. 나눌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루스라고 하는 세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의 이 한 덩어리를 계속 서방이 침투해 오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낸 사람이 스탈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 지금 내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약한 고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서방이 지금 이 그 루스의 세계를 깨려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막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중요한 아젠다네. 예. 근데 본인이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상당한 과반수를 간신히 넘는 세력인지 아니면 네네. 절대 다수인지 모르겠지만 러시아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야 정말 인상적인.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예. 하는 짓하고 비슷한 걸 또 한다는 생각도 들고. 아직 크게 보면 모든 권력은 다 속성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약간 예. 그 권력자들이 하는 짓이라는 게 또 역사가 좀 악용되는 거 이런 게 좀. 그래서 이제 세 나라가 네. 그 아까 말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인데 네네.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지금 거의 그 한 몸처럼 돼 있죠. 선생님 거기는 그러면 저희 밤새야 되거든요. 그렇죠. 요쯤에 딱 끊어주면 사람들이 예. 다음 편 궁금해할 거예요. 그렇죠. 요거 제가 다음 편에서 여기서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아주 그냥 이거 그 K 드라마 아주 전형적인 네, 스포츠. 저 그 사이 는 건 방송 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점점 닳고 살아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분 모신 거 느껴지시죠? 저희 유튜브 채널 아무나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또 이렇게 정말 특별한 분 모셨는데 다음 시간에 요거 이어서 여기서부터 한번 얘기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